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었습니다. 젊고 앞길이 창창했던 부모님은 저를 낳고 3년 정도는 아주 화목하게 살았다고 할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원래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 추석에 시골에 왔다가 3살 된 저를 잠시 할머니께 맡겨두고서 두 분이 차를 타고 나가셨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동시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고 덜렁 저 혼자 남아 고아가 되어버린 거죠. 할머니는 지방에 살고 계셨습니다. 당시 친가는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개천에서 난 용처럼 그래도 잘 자라셔서 돈을 벌어 친가를 도와주려 하시던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셨던 것 같았죠. 아버지의 교육비를 대느라 친가는 빚까지 지고 있었는데 고시 공부를 끝내고 합격한 후 연수원까지 마치고 앞날이 창창하던 때에 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친가는 무척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께는 형제가 계셨지만 그분도 일찍 돌아가셔서 친가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저밖에 없었어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귀하디 귀한 잘 자란 자식이 그렇게 한순간에 사망해버리고 나자 삶의 희망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손자라고 하나 있는 걸 남기고 갔으니 절망만 하고 있을 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를 기르게 되었을 때 할머니 연세가 50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연세가 상당히 많으셨는데 어린 아기를 기르게 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도 할머니는 저를 부모 없다고 다른 애들에게 꿀리게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항상 저한테 따뜻한 밥을 해먹이려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불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도 나이 차이가 많은 편이라 노화도 빨리 왔고 병환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 나이 7살이 채 되기도 전에 할머니랑 단둘이 시골집에 남게 되었어요. 원래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할머니 두 사람이 간신히 먹고 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촌에서 할머니는 저를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보내면서 저한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누가 부모 없다고 놀리거든 꼭 이 할미한테 말해라. 할미가 꼭 혼내주러 쫓아가마.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혼내줄 수 있어요. 아니야. 누가 너 놀리는 사람 있으면 꼭 말해라. 내가 혹여나 선생님이라도 혼구멍을 내줄 거니까. 할머니는 가난하고 늙으셨지만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덕분에 아무런 구김살 없이 자라날 수 있었죠. 비록 먹고 사는 건 충분치 않았지만 할머니는 당신이 덜 먹더라도 저한테 충분하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셨습니다. 너 고등학교는 저 도시로 가야 한다. 네? 할머니, 하지만 거기 가면 나 집에서 못 다녀. 그래도 가야 한다. 자고로 사람은 큰 물에 가서 놀고 배워야 하는 거다. 알겠니, 얘? 할머니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난 후 고등학교는 도시고등학교로 보내셨어요. 당시 우리 고향에서 한참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나가야 했던 지방 소도시에는 먼 친척이 살고 있어서 거기에서 눈칫밥을 얻어먹으면서 살았죠. 당시 고등학생인 제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할머니는 완고하셨습니다. 꼭 잘 배워서 너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아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제 너 한 몸은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깬 사람이 되라는 거다. 할머니는 제게 공부를 잘하라고 강요하진 않으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리 머리가 좋거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었기에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그리 성적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넓은 물에 있어야 한다. 사람은 도시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하셨었죠. 네 아버지도 안 나가려는 거 내가 계속 밀어내서 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도시에서 살아야 하는 거야.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 아유, 그래, 내 새끼. 주말마다 고향 친가에 돌아가면 할머니가 저를 항상 꽉 안아주시곤 했어요. 토요일에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한참 달려서 돌아가면 할머니가 그 살림에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진수성찬을 해두시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맛있게 먹고 할머니한테 용돈을 좀 더 달라고 조르곤 했죠. 할머니는 좀 난처해 하셨지만 제가 조르면 바지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어 제게 주셨어요. 그 용돈은 정말 얼마 안 됐지만 아마 그 돈이 할머니 약값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아마 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계속하던 어느 날 2학년이 되어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선생님은 조금 나이 먹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반 친구들에게 가족에 대해 적어내라고 종이를 나눠줬죠. 종이에는 어머니, 아버지 성함, 아버지 직업, 살고 있는 곳 등을 적어내라고 되어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어머니, 아버지의 성함과 이미 돌아가셨다는 것, 살고 있는 곳은 먼 친척네라고 적어냈고 담임 선생님은 그걸 받아들더니 몇몇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제 짝이 그러더군요. 쟤네들 되게 부잣집 애들인데 쟤는 아빠가 의사고 쟤는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쟤는 엄마가 무슨 큰 갈비집 한대. 아, 그래? 좋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굉장히 해맑은 성격의 아이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부러운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봤죠. 그 감정은 그저 집에 가는 길에 떡볶이에다가 순대도 먹을 수 있는 애들이라 좋겠다는 것 정도였어요. 저는 떡볶이만 먹기에도 용돈이 모자라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후로 시간이 흐르면서 담임 선생님은 확실하게 친구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고아가 우리 반에서 저 한 명이었기 때문에 더 홀대를 받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청소당번 같은 걸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저를 불렀어요. 우리 영수는 집에 가도 부모님이 안 기다리시잖아. 청소 마저 하고 가도 되지? 선생님이 믿는다? 처음 몇 번은 저도 그냥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린 마음에도 이건 아니지 싶은 순간이 오더군요. 게다가 저에게 청소당번을 시킬 때 원래 청소당번을 잘 살펴보니 그 잘 사는 집 애들이었어요. 마냥 순진하기만 했던 저도 이건 차별 대우 받는 거라는 걸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수가 청소하자. 불만 없지? 선생님, 저 그저께도 제가 청소했는데. 하루 더 하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지? 힘들지도 않고 어차피 집에 가봐야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 그건 부모님 안 계시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뭐 하러 집에 빨리 가려고 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제야 아, 내가 고아구나, 부모님 없는 애구나 싶은 생각이 뼛속 깊이 각인되더군요. 눈물이 터질 것 같았는데 꾹 참았습니다. 그날도 청소를 하고 나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죠. 친척 아주머니는 제가 오자 귀찮다는 듯한 얼굴로 가서 밥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하셨고 저는 평소와는 달리 기가 죽어서 작은 방으로 들어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왜 이리 할머니가 보고 싶던지요. 저는 원래 토요일에 학교 오전 수업이 끝나고 시골에 있는 집으로 가곤 했는데 그날은 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오후 시간이었지만 저는 집에서 나와 곧장 우리 시골집으로 가는 버스를 잡아 탔습니다. 진짜 막무가내로 갔어요. 가다 보니 시간이 늦어서 해는 저물고 날이 추워졌죠. 서러웠지만 할머니를 못 보는 지금 상황이 더 서러워서 저는 꼭 참았습니다. 기어코 할머니가 계시는 시골집에 도착해서 저는 무작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아니 영수야, 너 오늘 어쩐 일이냐? 할머니는 혼자서 작은 개다리 소반에 저녁을 차려 드시고 계셨어요. 제가 오면 할머니는 언제나 반찬을 5가지 이상 내어주셔서
이런 밥상이 너무 놀라웠어요. 찬밥에다가 간장, 김 한 가지를 넣고 드시고 계셨거든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유, 왜 그러는 게야? 아니, 왜 이리 일찍 왔어? 너 내일 오전 수업 있지 않니? 할머니, 할머니. 예, 아니, 너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선생님에 대해 할머니께 토로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밥상을 보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제가 진짜 아무리 철이 없어도 거기에 걱정을 더 얹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니 좀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1년 뒤 고3 때 저는 수능 시험을 그럭저럭 볼 수 있었어요. 그리 낮은 점수는 아니라서 간신히 인서울대학 정도는 갈 수 있었죠. 저는 수능을 보고서 시골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대학 합격 소식을 알게 되고 신나서 할머니를 끌어안고 벙벙 뛰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가 서울 가는구나. 그래, 네 아버지도 서울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너도 그래야 하는 거야. 할머니는 뿌듯하게 웃으며 저를 마주 안아주셨어요. 할머니의 그 웃음이 어찌나 따뜻하고 부드럽던지 저는 대학 합격보다도 할머니의 그 웃음이 더 좋았었죠.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서울로 올라와 자취를 하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일할 필요 없다고 돈을 대주신다고 했지만 어릴 때처럼 할머니한테 완전히 의존할 수 없다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공부해서 장학금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와 용돈도 모으기 시작했죠.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군대까지 다녀오니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너무 바쁜 생활을 하는 통에 시골에는 1년에 한 번도 내려가기가 힘들었어요. 그 사이 저는 할머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많이 희석되어 버렸고 너무 바쁜 나머지 할머니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7년이 지나는 사이 할머니는 시골에서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어요. 혼자 논일, 밭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힘들어지셨고 그러다 보니 밥을 해먹을 쌀조차 사기가 참 힘들어지셨던 거였죠. 저는 그것도 모른 채 대학 시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아주 소박하면서 사랑스러운 친구였어요. 저와는 달리 부모님 두 분 모두 계신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라난 친구라서 심성이 무척 곱고 부드러웠죠. 저같이 모자란 사람한테 이런 여자친구가 생기다니 꿈만 같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취업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도 하고 장학금을 받았지만 취업은 그보다 훨씬 많은 게 필요한 법이었죠. 친구들이 얼마나 4년 동안 열심히 스펙 쌓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제가 정말 내놓을 게 없는 수준이었어요. 난 진짜 그동안 뭐 했지? 오빠는 열심히 살았잖아.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자친구는 제 곁에 머무르면서 계속 제게 조언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 주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제 사정도 다 알고 있었고 제게 할머니 한 분뿐이라는 것도 다 알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제가 그런 환경에서도 스스로 잘 자랐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면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해주고는 했죠. 시간이 정말 한참 걸리긴 했지만 저는 결국 1년 뒤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 여자친구도 졸업했고 우리는 드디어 결혼하기로 했죠. 저희는 시골로 내려가서 할머니도 뵙고 상견례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골 내려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군요. 여자친구는 저의 자그마한 경차를 타고 몇 시간이나 달려 내려간 시골에서 할머니를 뵙고는 환하게 웃어줬습니다. 오빠하고 닮으셨어요, 할머님. 아유, 그래? 아유, 세상에나 우리 손주가 이렇게 예쁜 아내감을 데려오다니
난 너무나 행복하구나, 정말. 그때 당시 벌써 이른이 훌쩍 넘었던 할머니는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는 정말 너무 기뻐하셨어요. 오랜만에 뵌 할머니는 많이도 늙으셨고 몸도 안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당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여자친구는 정말 친손녀처럼 살갑게 할머니를 대했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대체 무슨 복이 있어 저런 여자친구를 얻게 되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서 여자친구가 정말 예쁘고 착하다며 무척 기뻐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나서 상견례를 위해 할머니가 애써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주 사돈어른들 뵈는 날이라고 얼굴에 분칠도 하셨고 안 하던 염색까지도 하셨죠. 하나뿐인 손주의 사돈 되실 양반들이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애써 봐야지. 그러면서 오셨는데 저는 오히려 할머니의 붉게칠한 빨간 입술이나 흰 분칠이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얼마나 불효자식인지 아픈 몸을 이끌고 올라오신 할머니에게 생각한 게 고작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할머니께도 성심성의껏 대해주셨어요. 상견례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찍어내면서 기뻐하셨지요. 그래, 다행이다. 정말로 다행이야. 이제 너한테도 믿을 만한 가족이 생기는 거구나.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좋으시죠? 그래, 더할 나위가 없다. 잘 살아라, 내 새끼. 할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 저희는 별탈 없이 결혼식을 올렸고 거의 싸우지도 않으면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저는 할머니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너무 바쁘단 핑계로 1년에 한 번 정도 시골에 내려갔는데 그때마다 할머니가 늙는 게 눈에 띄게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제가 바쁘니까 그리고 늙으실 나이가 되었으니까 라는 핑계로 저는 무심하게 지내던 차였습니다. 예, 영수야. 예,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가정을 따로 이루고 나니 할머니와 전화하는 것조차도 어딘가 서먹하고 남에게 말하는 것 같아졌죠. 사실 저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어른이었으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할머니가 제 가정의 일원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병원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네? 병원이요? 그래, 내가 좀 그렇구나. 몸이 조금 안 좋아. 몸이요?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데요? 할머니는 말씀하시기 힘들어 하셨어요. 저는 왜 그러시냐고 계속해서 물었고 결국 무척이나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밤에 자꾸만 이상한 짓을 하면서 다니는 것 같아. 밤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다녔대. 그런데 나는 기억을 못 한다더구나. 너무 이상하고 게다가 건망증도 너무 심해지는 것 같아서 읍내 보건소에 다녀왔다. 보건소에서 뭐래요? 할머니는 한참이나 말을 못 꺼내시더니 이내 말씀을 하시더군요. 치매라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초기라더라. 지금은 괜찮아도 조금 지나면 어찌 될지 모른다고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저는 순간 눈앞이 새까매졌습니다. 치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치매는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 모두가 힘들어지는 병이었죠. 저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였고 돈을 열심히 벌고 모아서 우리 가족들을 위한 단란한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마음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게 할머니의 말씀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것이었죠.
네가 신경 쓸 건 없다. 아니, 병원만 알아봐 주는 것도 네가 힘들겠지만 내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잖니. 할머니 병원만 조금 알아봐 주라. 예전에 그 당당하던 할머니의 목소리에서는 힘이 모두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저와 제 아내, 그리고 그때 제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기의 앞에 놓인 운명에 속이 답답해졌죠. 저는 일단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병원만 좋은 곳 알아보면 될 것 같아. 할머니 사는 쪽에 병원 알려드려야지 뭐. 어떻게 그래. 병원은 서울이 좋아. 서울에서 다니는 동안에라도 우리 집에 계시게 해야지. 자기 지금 이렇게 배가 부르는데 어떻게 할머니를 모셔. 말도 안 되지. 아니지. 출산한 다음에 할머니가 오히려 고생하시려나? 보통 출산한 뒤에는 여자 어르신들이 산후조리를 거들어 주시잖아요. 게다가 저희 할머니 성격이라면 손주 며느리 출산 후에 모든 일을 당신이 하려고 하실 게 뻔했습니다. 아내는 고민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사실 오히려 우리 집에 오셔서 일하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 하지만 나 아기 낳고 좀 여유 생기면 꼭 할머님 우리 집으로 모셔야 해.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직후에는 아이를 케어하느라 바쁠 것이고 그 후에는 자라나는 아이의 교육비이며 이런저런 비용에다 애 유치원이며 학교 때문에 사실상 할머니를 모시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었죠. 그 후 저는 지방 도시에 할머니가 갈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 드렸어요. 서울 병원에 오시면 좋겠지만 저희 사정상 작은 방 구하는 것도 너무 부담이 크긴 하더라고요. 일단 할머니는 병원에 다니면서 치매 상태가 그리 나빠지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심한 채로 할머니가 아닌 우리 가족에게 신경을 써갔어요. 곧 아이가 태어났고 이래저래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아내는 젊은 만큼 쉽게 조리를 마치고 몸도 괜찮았지만 그래도 신경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월이 흐르더군요. 눈만 깜짝한 것 같은데 아이는 100일이 지나고 금세 돌이 되었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는 어느새 작은 가방 하나를 메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이 열심히 벌고 모아서 자그마한 집을 사서 살고 있었죠. 할머니께는 간혹 안부 전화를 드리면서 1년에 2번 정도 설과 추석에 내려갔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우리가 힘들다며 집에 오지 말라고 그냥 밖에서 밥만 먹자 하시면서 내려갈 때마다 식사만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볼 때마다 어떠시냐고 여쭤봤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는 알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저희 고향촌의 순경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네, 저기 할머님이 지금 치매가 심하셔서 자꾸 밤에 걸어 다니고 다른 집 들어가서 폐를 끼치셔서 어떻게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드립니다. 네? 할머님이 손자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막무가내로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민원을 무시하기가 힘들어서요. 아시죠? 이장님한테 번호 받아서 연락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할머니 상태가 그렇게 나빠졌으리라곤 상상도 못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바로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고 하셨어요. 야야, 얘 아니다. 너는 나 신경 쓸 거 없어. 너희 사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을 텐데 이 늙은이한테 무슨 신경이야. 하지만 할머니, 그렇다고 그렇게 안 좋으신데 혼자 계시면. 아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다. 나는 니들한테 폐를 끼칠 수가 없다. 저는 연락 왔던 순경한테 보건소며 동사무소 직원이며 연락처를 받아 여기저기 연락을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어느 정도 할머니의 상태를 알겠더군요. 평소엔 어느 정도 괜찮지만 시시때때로 정신을 놓고서 맨발로 다니시고 추운 밤에 밖을 돌다가
얼어 죽을 뻔 하기도 하셨고, 하여튼 혼자 계실 수는 없는 상태인 듯 했습니다. 일단 전화를 끊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를 모시면 좋겠죠. 하지만 저희는 자그마한 집 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휘어지고 있었고, 아이도 아직 어려서 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내도 애쓰고 있었지만 거기에 할머니 케어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았죠. 저는 일단 그 자리에서 여기저기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비용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본 결과 요양원이 맞는 선택이라는 판단이 들었죠. 저는 저희 할머니를 모셔보려고 하지도 않고 요양원에 모시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혼자 눈물을 참으면서 꾹 참다가 결국 저녁 때 퇴근해서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치매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 라며 사정을 모두 설명하자 아내의 표정이 안타까움과 어두움으로 뒤섞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말했죠. 아무래도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모셔야 할 것 같아. 뭐? 우리 사정에 모실 수가 없잖아. 당신이 얼마나 힘들 거야. 그리고 우리 애도 그렇고. 아, 오빠, 이건 아니지. 아니야. 사실 우리 사정은 빠듯하잖아. 할머니 모시면서 병원비 다 대고 하고 싶은 거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못 모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정색을 했습니다. 그 착한 아내가 그렇게 정색하는 걸 그때 처음 봤던 것 같네요. 오빠, 그러면 안 돼.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밥 먹을 거 조금 덜 먹고 사고 싶은 거 조금 덜 사고 해서 모시면 되지. 자기야, 하지만 어떡해. 나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는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야. 아내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저보다도 훨씬 할머니를 생각하는 저보다 훨씬 성숙한 아내를 참아 볼 수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사실 제가 편하게 살고 싶은, 그리고 아내와 아이가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욕심이 앞섰던 거였죠. 할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사실 그걸 생각하면 저는 막노동을 뛰어서라도 할머니를 모셔야 했습니다. 그걸 외면하려 했던 저를 아내는 엄하게 꾸짖어줬던 거였죠. 오빠, 할머님 모셔오자. 당장 다음 주에. 아내는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였던지요. 그리고 그 후 저희는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절대 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꼭 모시고 싶다고 아내가 나서서 설득하자 결국 고집을 꺾고 들어오셨죠.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저는 아내를 잘 두어 결국 그 점을 잊지 않을 수